네, 지금 선물 시장 뭐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관련해서도 지금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앞서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상 이런 노이즈 때문에 일부 주가가 훼손된 부분은 일부 좀 기회로 좀 삼을 수도 있는 그러한 구간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 S&P 500 기업들 중에 약 한 460위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익률로 봤을 때. 자, 그만큼 지금 S&P 500개의 기업 내에서도 그렇게 크게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의 여러 가지 이런 노이즈들은 일부 펀더멘털에 과연 훼손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뉴스들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그런 부분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뭐 미국 시장 지난밤 미국 시장 좀 빠르게 보게 되면 아마존, 테슬라, 구글은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애플 그리고 브로드컴, 일부 팔란티어, 오라클 같은 기업들은 또 사상 최고치를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부 AI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좀 상반된 모습을 보였고요. 제가 뭐 마켓워치 기사를 하나 좀 가지고 나왔는데 저가주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기사를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페니스탁이라고 하는 동전주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보통 미국에서는 $5 이하를 보통 페니스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6월 달에 엄청난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같은 경우는요. 역대 최고 일일 거래량을 기록할 정도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가주 움직임이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저가주, 특히나 금리에 좀 민감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자, 일부 EPS 상승에 대해서도 지금 중소형주, 특히나 러셀 2000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월가의 뷰들도 많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저평가돼 있었던 이러한 저가주들이 크게 좀 튀어오르는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트럼프 정책주도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러한 부분은 일부 테마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 관세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될까라는 부분도 이러한 경기에 민감한 이러한 기업들이 크게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입니다. 관세 협상 어디까지 왔나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 7월 1일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남은 하반기 동안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지 깊게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2분기 기업 실적. 이제 지금 최근에 EPS에 대한 수정치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완화가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숙제를 또 풀어주실 정말 든든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강 대표와 함께 이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셨어요. 예,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 또 7월 1일 마침내 또 하반기 시작하는 날 또 나오셨는데 그렇게 딱 첫날이 됐네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사실 사상 최고치 지금 이틀 연속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 시장을 뭐 조금 총평해 주신다면 뭐 간단하게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제가 외국 운용사에 있을 때 외국 자료를 보통 보면 예. 시장이 막 이렇게 지금 같은 상황이죠. 올라서 더없이 뭐 즐거운 상황을 유포리아라고 표현합니다. 유포리아. 네.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패닉하는 그럴 만한 상황을 패닉 비슷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예. 아까 그 페니주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예. 유포리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통 대형주가 끌어가고 중형주, 그다음 정말 그 작은 동전주들까지 이렇게 막 들썩들썩 한다는 이야기는 일단 분위기는 좋다는 이야기죠. 분위기가 좋다. 이게 조금 더 가면 이제 그 부분에서는 과열이 되겠지만 지금은 굳이 과열을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저도 사실 뭐 최근에 미국 시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가주들이 막 크게 막 10%, 20% 막 튀어오르더라고요. 네. 그럼 그 기업들이 정말 과거 어떤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고점에 있느냐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바닥에서 이제 튀어오르는 그러한 시기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버블이라고 논하기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보고 있는 그 근거나 해석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저도 그런 주제를 하나 담아봤는데 규제 완화겠죠. 규제 완화. 네. 규제 완화가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훨씬 더 수혜를 보겠습니까? 조그만 회사들이 수혜를 많이 보겠죠. 경기에 민감한. 트럼프 1기 때도 똑같았어요. 그런 비슷한 얘기로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제가 이제 그 여러 4개 포트폴리오 중에 작년 연말에 미리 이제 트럼프 정책 수혜주로 담은 게 IPO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IPO가 되는 종목들이 대형주인가요?
조그만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한 2달 전부터 이제 하반기가 되면 트럼프의 규제 완화, 이 OBBB 뜯어보면 악재와 호재가 혼재돼 있긴 하지만 규제 완화, 금리 인하 또는 뭐 소득 이렇게 감세 예. 이런 것들이 조금 큰 회사들보다는 작은 회사들이 훨씬 더 상대적인 어떤 베네핏이 큰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하반기도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중소형 기업들이 오히려 조금 아웃퍼폼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보고 트럼프 정책 수의 테마 중에 하나로 중소형을 일찌감치 그래요? 안내를 하고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투자도 해놓고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오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째로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세 협상. 이게 지금 캐나다, 일본 할 거 없이 막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대표님 지금 관세 협상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철저하게 있다고 미국 견해에서 보면 예. 저희는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우리가 주로 이제 미국을 얘기하는 자리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캐나다발 악재가 하나 살짝 나왔죠. 디지털 관세 맞아요. 철폐하라고 그랬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또 모든 캐나다와의 관세 협상 일당 중단에 맞아요. 버럭도 하셨잖아요. 주말에 나왔죠. 주말에 철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결국 이렇게 힘의 게임으로 가는 겁니다. 힘의 논리로 가는 거고 제가 매번 이런 소개드리지만 이 국제 외교 관세 협상도 이거 정치 논리입니다. 경제 논리 아니에요, 관세. 지오폴리티컬한 이 아레나의 하나의 이슈일 뿐인데 이 지정학적인 어떤 큰 국가 간의 게임으로 가면 결국 힘의 논리고 힘의 근거, 힘의 기본은 두 가지 경제력과 군사력이란 말이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경제력이라고 하는 거는 해묵은 표현이었지만 우리 연초에 그런 거 많이 다뤘습니다. 누가 더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의존을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게 파국으로 갔을 때 누가 더 훨씬 더 큰 피해를 받느냐. 이게 경제력의 지렛대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가 더 큰 피해를 받겠습니까? 그럼 그런 국가에 어떻게 보면 캐나다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조그만 회사들은 이 관세 협상 이거 하나 때문에 잘못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국가의 어떤 그 운명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큰 이슈예요, 사실은. 결국은 힘의 논리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의 논리로 따라간다. 네. 지금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관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힘의 논리로 따라가고 있고 일부 완화되는 것들이 지금 기대감이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 또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레임덕 이야기 하여튼 정말 어찌 보면은 좀 시장이 좀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또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다. 네. 이러한 이야기도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결국엔 불확실성이라는 게 계속 내재되어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이게 우리가 어느 장단에 우리가 어느 방향을 보고 우리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확장해 나가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7월 첫째 주, 둘째 주 아주 가장 중요한 이제 2주가 될 것 같은데 이 2주 동안의 변동성은 좀 클 거라고 보세요?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있을 거라 보세요.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7월, 8월이 되면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에 근거한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7월 4일 날 OBBB 법안. OBBB 법안이 당일날 표결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약간 지금 표결이 약간 좀 묘하게 흘러가고 지금 있더라고요. 그 보복세라고 해서 899조에 해당하는 보복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복세에 대해서 공화당의 2-3명 정도의 그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OBBB 자체에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 좀 뜯어보면 보복세라는 게 있어요. 그 보복세에 대해서 찬반이 굉장히 갈리고 있습니다. 7월 4일 날 한 번에 땅땅땅해서 통과는 보통은 안 돼요. 1-2주 왔다 갔다 핑퐁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의 어떤 불확실성을 좀 야기를 한다든가 또 아까 2주 말씀하셨지만 고상간에 7월 9일 날 4월 9일 날 유예해줬던 9개월 또 데드라인이란 말이죠. 그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관세라는 게 완전히 봉합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7월 15일 날로 기억하는데 JP모건 필두로해서 2, 4분기 기업 실적 발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순 정도가 되면 그때도 표현드렸지만 매월 초, 중, 하순에 이렇게 소비 관련한 지표 발표되고 중순에 물가 지표 발표되고 말에 또 노동시장 발표, 제가 이제 순서를 좀 헷갈렸는데 그런 식으로 항상 정해져 있단 말이죠. 올해 그러니까 7월 중순 정도 이거 되면 이제 물가 지표라든가 이번 주에 또 노동 보고서 발표되고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이따도 다루겠지만 소비가 상당히 꺾이는 거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펀더멘털이 조금씩 균열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눈으로 확인하면서 소폭의 변동성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대표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그 시장의 어떤 상승, 특히나 이제 사상 최고치를 찍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이 사상 최고치를 찍는 요 어떤 분위기를 보게 되면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기업적으로 좀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좀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것인가, 또는 뭐 거시경제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지금 시장을 좀 끌어가는 것인가, 어떤 분위기라고 좀 보고 계세요? 어떤 것도 끌어가고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예, 예. 조금 달리 표현드리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앵글을 기초로 해서 네네. 정책이나 기업들이 뭔가 모멘텀을 갖고 끌어가는 국면인 것보다는 많이 빠졌죠. 그 펀더멘털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관세 때문에 심리적으로 막 투매가 있었고 했던 것이지. 그 제자리로 돌아온 거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지금 4월 8일이죠. 전저점 정말 골짜기 푹 빠졌다가 지금 얼마 안 지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한 달 반 만에 그냥 그 이상 올라와 버렸습니다. 예, 예. 그걸 뭘로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 사이에 아주 극적인 어떤 펀더멘털의 개선이 있었나요?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폭발적으로 막 예상을 초과하는 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나? 그렇죠. 늘 있었던 대로 있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이 관세라는 망령이 예. 이 센티멘트를 흔들면서 투매가 나왔고 전 세계 투자자들도 워낙 이 투자, 특히 이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예. 이 센티멘탈한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심리적인 게임이고 예. 이 관세가 보통 문제입니까? 지금이나 되니까 우리가 익숙해서 이런 것이지. 맞아요. 4월 8일, 4월 2일 날 조금 회고해 보십시오. 이 판때기 갖고 나와서 정말 중국 같으면 4월 8일인가가 105% 때렸다가 그 다음날 4월 9일 날 145% 때렸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이 그 이격이 됐다가 제자리로 온 거일 뿐이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댓글에 욕 많이 먹어가면서 그때 많이 빠졌을 때도 펀더멘털을 보자, 펀더멘털을 보자. 지금 그때 가끔 댓글에 뭐 지금 이러고 있는데 무슨 펀더멘털 많이 좋아해라 뭐 이런 댓글이 있었던데 예. 그래서 펀더멘털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확고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그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을 때 대표님이 이제 앵그리버드처럼 돼서 예? 뭐 이제 눈썹이 점점 올라간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예, 지금 있는데 생각해보면 참 알겠습니다. 그것도 추억거리가 되는 만큼 급하게 움직이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7월 1일인데요. 자, 하반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어떤 뭐 정책에 대해서 어떤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나올 거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표님께 보시면 어떻게 큰 보세요? 꼭지 몇 개만 짚어드린다면 큰 꼭지, 뭐 감세해주고 감세.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하실 테니까 예. 중소기업 개인들한테 훨씬 유리한 법 아니겠습니까? 소비의 어떤 진작 차원에서도 괜찮은 것이고 다만 이제 이게 향후 10년 동안 재정 적자가 얼마나 될 거냐.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공영방송이 아니니까 제가 편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 당초에 이 OBBB 법안 감세안이 통과가 됐을 때 향후 10년 동안 그 CBO라고 해서 의회 예산국에서 이제 계속 수정안에 대해서 그걸 토대로 향후 10년 동안 재정 적자가 얼마일 거다를 계속 수정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장에서는 적게는 4조 또는 5조 달러 정도의 재정 적자가 생길 거다.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 예. 많이 부풀려진 것이죠. 예. CBO가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 공무원들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5조 달러를 그냥 트럼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2조, 3조로 확 줄인 이러는 짓은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CBO의 기준을 믿고 있고 CBO가 처음에 2.8조 달러라고 예상했다가 2.5조 달러라고 그 다음 주 예상했다가 지난주 발표된 게 3.3조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정안이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향후 10년 동안의 적자 폭이 2.8조, 2.5조보다는 조금 늘어났잖아요. 그 말은 OBBB가 담고 있는 지출 항목이 더 증가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나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악재로 봐야 되냐, 호재로 봐야 되냐. 미국의 재정 적자 얘기는 제가 말씀이 나와서 말했지만 윤정기로 찍어내버리면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총 부채, 우리가 보통 국가 부채라고 하면 정부 부채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부채 아주 견실하다. 지금 한 55%, 60% 됐을 겁니다. 국가 총 부채를 보려면 기업 부채, 가계 부채, 민간 부채인가 가계 민간 부채, 기업 부채, 정부 부채를 합쳐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가 최근 한 2년 전 거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260%인가 280%였어요 GDP에. 미국이 지금 전체 총부채가 250%인가 260%밖에 안 됩니다. 제일 많은 국가가 일본이에요. 440%예요. 440%. 자, 그런데 말씀이 나온 김에 US 달러를 제외한다면 가장 기축통화로 인정받는 통화가 어딘가요? 엔화 내지는 스위스 프랑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스위스 프랑화는 뭐 비중이 작으니까. 일본 엔화. 같은 논리로 미국을 막 뭐 비판 내지는 미국을 우려하는 이런 시각을 일본으로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자는 얘기죠. 440%입니다. 총부채가. 미국 총부채의 거의 1.7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럼 미국의 재정 적자를 걱정하기보다 우리나라 총부채를 걱정하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채는 지금 걱정할 일이 아니다. 전혀. 윤정기를 찍어내도 없어서 못 찾는 통화가 US 달러잖아요. 좀 편하게 표현드렸고 그 문제는 됐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슈화는 안 되고 있지만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어요. SLR 보안 쪽 그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예, 해서 예. 미국 은행들이 총 갖고 있는 자산 대비 엑스포저 대비 자본금의 비율을 최소 3%는 지켜라라고 하는 게 국제결제은행에서 전 세계 그 은행들한테 이제 규제 건전성 규제를 하는 레벨 수준입니다. 퍼센트 3%가. 근데 미국 국가별로 GSIB라고 해서 글로벌리 시스테믹 임포턴트 뱅크라고 해서 굉장히 큰 대형 은행들이죠. 그 대형 은행들한테는 조금 더 빡센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예전 금융위기 때문에. 네. 예.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 뭐 예. 무슨 뭐 세계 부정도 있었고 막 있었죠. 그게 이제 BIS가 3%인데 그거는 일반 은행들한테 그렇고 GSIB 대형 은행들한테는 5%만큼을 좀 더 빡세게 규정하고 있었어요. 예. 그거를 지난주 25일 날 예. FRB가 연준 이사회에서 개정안을 땅땅땅 통과시켰습니다. 어떻게? 5%를 3.5에서 4.5%로 낮춰주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뭐 이미 이제 국채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완화돼 있고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니지만 팀장님 잘 기억해 보시면 한 달 전만 해도 막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4.4 가고 4.5 갈 때 5% 넘냐 마냐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이런 지금- 규제 완화의 큰 축 중에 하나라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OBBB 제가 이제 긁어부스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세안에 뜯어보면 이제 여러 호재와 악재가 혼재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899조 아까 제가 보복세 몇 번 언급해서 말씀드린 게 보복세가 뭐였냐면 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살짝 언급되고 안 했었어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소개는 드렸는데 보복세라는 게 외국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 법인 또는 외국 개인들이 미국 땅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했을 때 배당을 받거나 캐피탈 게인을 얻어가잖아요. 거기에 소득세를 많을 땐 40%까지 때리자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번에 감세안에. 예. 이게 생각보다 파열이 클 거라고 저는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 지난주 27일 날 의회 내부에 이제 세무 평론가 그룹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미뤄 짐작했을 때 의원들이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이제 보좌 그룹들이 있겠죠, 전문가 예. 그룹들이. 그 의회 세무 평론가 그룹들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 보복세 미국 자산 또는 미국 비즈니스 근간을 흔들 수도 있어. 이거 삭제해. 공동 성명 냈고 예. 그 다음 날 스카페세드 재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언론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상원원들한테 이 899조 보복세 철폐해라.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지금 미국의 언론들을 쭉 보면 뭐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예. 보복세가 철폐될 걸로 지금 피드백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규제 완화의 한 단면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세세하게 뜯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정교하게 이 OBBB 감세안이 무려 950페이지인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꼭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린다면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의 자본시장에 들어오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보복세가 적용이 된다면 엄청난 자본 이탈이 또 우려가 될 수 있고. 그럼요.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많은 이야기들 자체가 결국에는 미국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만한 SLR 이러한 어떤 법안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러한 보복세도 철폐한다는 부분은 계속 이 미국의 유동성이 돌 수 있게끔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제 또는 자본시장에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림 아니겠냐 이거죠. 이게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내용이고 예, 무엇보다 아까 이제 페니주들 페니주들. 규제 완화해주고 감세해주고 그러면 예.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폭발적인 혜택을 보는 집단은 가게, 그러니까 일반 예. 개인들 또 중소자영업자들, 맞아요. 소기업들이 훨씬 더 크게 혜택을 보지 않겠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 사실 저도 뭐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 때 정말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던 작은 중소기업들이 고금리 상태에서 눌려가지고 그렇죠. 주가가 뭐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지금까지도 사실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바닥을 기고 있었던. 왜냐하면 예. 고금리 기간이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제가 느꼈죠. 2024년 말 기준으로 모 방송에서 이제 그걸 해다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봤는데 예. 미국의 M7을 대표하는 대형주들이 외부 자금 조달을 하잖아요. 외부 자금 조달도 많이 안 할 뿐더러 100을 자금 조달했다면 그 중에 92%인가가 고정금리고 변동금리가 8%에 맞아요, 불과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거의 55%인가가 맞아요.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 중소기업들 굉장히 속된 표현으로 후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고금리였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페니주들이 뜬다는 얘기는 감세안 그리고 지금 신용물 금리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트럼프가 앞으로 국채 발행할 때 단기물 9개월 미만으로만 발행해. 왜냐하면 단기물이 금리가 싸거든요. 리파이낸싱 코스트가 싼 거죠. 예, 예. 근데 이게 어쨌건 덜 손해 보고 덜 이자 내고 덜 싸게 비용 많이 안 쓰는 방향.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트럼프의 정말 큰 방향이 이런 방향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대표님 정말 롱돌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7월 한 둘째 주부터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 네. 이 기업 실적 어떻게 지금 EPS 추정치가 좀 나오고 있을까요? 뭐 실적은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팩트셋 제가 항상 보는 팩트셋 자료 기준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띄워놓은 일단 마이크론 지난주에 실적 뭐 굉장히 훌륭하게 나왔죠. 예, 예. 제가 주안점을 뒀던 건 2, 4분기 가이던스였어요. 가이던스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 마이크론 주가 많이 떴죠. 하이닉스 대비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떴다 어쨌건. 그리고 그 전에 발표됐던 브로드컴 실적 굉장히 좋았는데 맞아요. 2, 4분기 가이던스가 애매했죠. 그래서 발표한 그 다음날 5% 빠졌습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2, 4분기가 정말 서프라이즈 비율이 굉장히 높을까? 시장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 성장성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많을까? 그런데 팩스셋에서 지난주 27일 날 매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날 집계를 쭉 해서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예. 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 짙은 그래프 대비 회색 그래프가 한 달 반 전 대비해서 이번 달 지난주 금요일 날 EPS 성장, 이게 이익 성장이라고 한글로 표현하느라고 EPS 그로스 레이시오 예상치거든요. 네. 한 달 반 전 대비해서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회색이 지금 최근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전 기 대비해서 예, 이익 성장세 예상치가 많이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 있네요. 마이너스 폭도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오. 네, 그러니까 이 EPS 성장성 예상치 자체도 4월, 5월 초중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제가 한 번인가 소개해드렸어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더니 6월 들어서 5월 말 6월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관세 영향이 예. 이제 조금 거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실제 4월 2일부터 부분 관세 무슨 예, 상호관세. 철강 관세 막 예. 때리고 있었잖아요. 예. 어떻게든 조금 스크래치가 있을 거란 말이죠. 뭐 그런 것들이 소폭의 변동성을 야기하지 않을까. 에도 불구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바로 오른쪽 초록색 바 차트를 보시면 S&P 500 기업 중에 긍정적인 이익 성장을 전망하는 회사 수가 지난주 토요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110개 회사가 지금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 110개 중에 예. 2차분기에 플러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예상한 회사의 수가 51개입니다. 근데 이게 1, 4분기 때 39개에 불과했던 것이 더 오히려 더 좋아져 올라갔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혼재돼 있다는 거고 예, 분명한 예. 거는 지금 보시는 이익 성장, EPS 성장치, 그러니까 이 2024년 6월 거 최근 예. 1년이네요. 저- 1년 제가 노안이어가지고 안 보이시죠? 네. 예. 최근 1년 거 추이를 쭉 누적으로 보는 게 빨간색 그래프를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예. 계속 빠지다가 최근에 탁 꺾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들었다. 네, 그렇게 아주 뭐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그런데 두고 봐야 되겠다. 조금 그 좀 봐야 정도. 된다. 개별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은 크게. 근데 분명한 건 어쨌건 개선되는 지금 트렌드가 점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롱도리로서의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좀 이춘광 대표님과 함께 정말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결국에는 뭐 2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EPS 추정치가 좀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 공급될 수 있는 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이제 하반기 때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레그논 투자자분의 이춘광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많은 이야기 보따리 또 품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7월 1일입니다.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정말 중요한 한 2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리마켓 뉴욕에서는 더 알찬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